교정량이 결정되는 것들이 공식이 있어요. 무너링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막 절상량은 광학부 직경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도수에 비례합니다. 그거를 3으로 나누면 각막 절상량이 나와요. 이건 아주 초창기 공식이고 아주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6mm 광학부 직경을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 6기업터의 근시가 있다. 그러면 6제곱, 6 곱하기 6 곱하기 6 나누기 3, 다시 말하면 72 마이크로미터만큼 각막 절상량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광학부 직경을 크게 하면 좋겠지만 적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학부 직경을 8mm로 했다. 그러면 8 곱하기 8 곱하기 6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이 절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도수가 아주 높은 사람은 심지어 광학부 직경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광학부 직경이 줄어들면 아까 빗번짐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퇴행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서 시력이 잘 나왔더라도 다시 근시가 재발되는 현상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그 의사의 경험과 어떤 그런 노하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절상량이 무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막이 충분히 두껍더라도 이 절대치가 너무 높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깎을수록 각막 혼탁이나 또 이 고위수차의 위험이 증가하거든요. 부정확한 그런 도수 교정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잔여각막 두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잔여각막 두께는 이 교정량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가운데를 더 많이 깎고 주변부를 적게 깎았죠. 근시를 교정한 게 요만큼인데 그러면 전체 각막 두께에서 요걸 빼면 잔여각막 두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다 쓸모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구조적인 지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상피와 그리고 각막의 앞쪽까지 뭐 라식이면 이 정도까지 절제를 한 다음에 각막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제외한 나머지만 잔여각막 두께인데 이것이 너무 얇으면 각막 확장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원추각막이라는 것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마치 원추각막처럼 각막이 돌출되면서 각막이 뾰족해지면서 또 근시가 심해지고 난시가 심해지는 불규칙 난시가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각막 확장증입니다. 이건 굉장히 치료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안경을 써도 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막아야 되는 합병증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께가 300에서 보통 FDA에서는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남기라고 하는데 350까지도 남길 수 있으면 더 안전하겠죠.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 잔여각막 두께뿐 아니라 각막 전체 두께 대비 이 교정한 양의 비율이 40%가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 두께가 예를 들면 400대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경도의 근시나 난시는 교정이 가능하지만 뭐 이제 딱 타이트한 경우 490이었는데 수술 후에 300이 남는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각막 대비 얼마나 교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 외에도 정상적인 각막 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비정상적인 각막 모양은 이 각막을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보여드릴게요. 상하 비대칭 정도가 클 때 또 이
각막 전면 또는 후면의 중심부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을 때, 각막 곡률이 너무 크거나 낮을 때, 또 각막 가장 얇은 부분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각막 모양이에요. 이걸 측정하는 장비, 최신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릴레이 G4라는 제품도 있고 펜타캠이라는 제품도 있고 시리우스 그리고 ORB 스캔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앞쪽 면만 플라시도 링 이미지를 얻어서 각막의 형태를 분석을 했어요. 단순히 산의 그 높낮이만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뒷면까지도 분석을 하게 됐거든요. 산이 그냥 이렇게 돌만 차 있는 산이 아니라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위아래 층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뒷면에 문제가 있어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토모그래피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맵이 앞쪽 면을 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뒤쪽 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 이제 보기 쉽게 환산한 그런 이미지 맵도 있는데 이건 정상 각막이에요. 일단은 이 스케일이 초록색에 가깝거나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색깔도 중요하지만 위아래가 비대칭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이면 정상 각막인데 이 나비 넥타이가 굉장히 불규칙하다든지 이렇게 비대칭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게 원추각막을 시사하는 소견이거든요. 굉장히 빨간색이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뾰족하고 후면도 뾰족하고 그리고 각막이 굉장히 얇고 그 얇은 부분이 중심에서 보통은 이 아래쪽 귀 쪽에 위치하는데 이렇게 위치할 경우 원추각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눈으로도 보지만 여러 가지 툴들을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게 이제 퍼센트가 0에 가까울수록 정상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원추각막에 가깝다. 이렇게 제시하지만 뭐 이 수치보다는 또 의사의 그런 해석도 중요합니다. 자, 각막의 어떤 여러 가지 고위 수차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난시, 근시, 원시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한데 그걸로 교정이 안 되는 난시가 부정난시 또는 불규칙 난시 또는 고위 수차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합니다. 고위 수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코마랑 트레포일, 스페리컬 에버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런 수차가 있더라도 시력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하지만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 이런 코마 수치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웨이브 프론트 기술도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각막 이상증이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각막은 투명한 조직인데요. 정상은 투명하니까 각막이 깨끗한데 이렇게 하얀 마치 과립 모양의 이런 점들이 각막 중심부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각막 이상증이 이런 각막의 하얀 점들이 뭔가 염증을 앓고 난 뒤에 생긴 거라면 각막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불필요한 물질이 이상 축적되는 유전자 질환이 각막 이상증입니다. 염증이 없이 그냥 조용히 생깁니다. 양안에 발생하죠. 각막 중심부에 온다는 것이 특징이고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게 심할 경우는 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식과 같은 시력 교정술에 각막에 물리적인 상처를 가할 경우 급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이 알려졌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립형 각막 이상증 2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상당히 흔한 편이에요. 870명 중에 우리나라 87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뭐 1000명에 한 명 이상이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증상이 처음 생긴 거는 한 10에서 20대 정도부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고 각막에서 이상 병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벨리노라는 건 이탈리아 아벨리노 지방에서 이민 온 가족에서 처음 발견되며 명명된 유전자 질환이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생기는 위치가 실질층입니다. 실질층 중에 특히 또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라식을 할 때 또 라섹을 할 때 엑시머 레이저나 스마일 라식을 하는 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이제 자극을 가하게 되면 각막에는 케라토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히 가만히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조용히 있는데 각막에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여기 창상 치유 반응이 깨끗하게 일어나면 다행인데 아벨리노 같은 경우는 그 케라토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그 이상 물질을 급격히 더 내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의 평소의 진행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수술의 금기가 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40세 여자 환자인데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땐 잘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빛을 비췄으니까 그렇고 아주 강한 빛을 비추면 이렇게 하얗게 도드라집니다. 확대해 보면 마치 과림 모양의 이런 하얀색 불투명한 점들이 있고 자 보시면은 이 각막 중심부에 있죠. 주변부에는 없어요. 심지어 혈관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점이 없어져요. 근데 혈관을 갖다 놓으면 혈관에 그 여러 가지 혈장 물질이라든지 지방 성분이 누출이 되기 때문에 각막 혼탁이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아벨리노 유니버셜 테스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코로나 검사해 보셨지만 그거보다 훨씬 쉽게 구강 점막을 이렇게 스왑해 보면 그걸로 이제 검사를 보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5가지 그런 각막 이상증 종류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이분도 역시 아벨리노 2형 접합 돌연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TGF 베타 1 유전자의 포인트 뮤테이션,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인해 생기는 건데 그게 하나만 변형이 생기면 2형 접합자고요. 둘 다 2형 생기면 동형 접합자라고 해요. 하나만 생기면 보통은 증상이 늦게 발현하고 그리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근데 둘 다 생겼으면 굉장히 어릴 때 발현해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2형 접합자는 이분이 나이가 40대였는데 이 정도였다면 동형 접합자는 같은 나이대에도 이렇게 심한 각막 혼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는 하얀 점들이 원래는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었다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빽빽하게, 진하게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빛이 투명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산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